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제1차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역시나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 1번을 살펴보면 고인돌을 제작하였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2번에 명도전을 사용하였다. 명도전은 중국의 화폐로서 철기 시대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3번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자, 비파형 동검은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구석기 시대 때는 자원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다면 신석기 시대 때는 드디어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라는 글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이 당시 여기서 설명하는 시대와 동일한 생활 모습을 고르시오, 아니면 이 사진과 나타내는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인돌이고요. 두 번째 명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약간 칼처럼 생긴 모습이죠. 그리고 3번에서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4번은 보기에는 없지만 신석기 시대를 좀 대표하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좀 자주 나왔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아마 국사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여기서 보여드린 자료 말고도 신석기 시대의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돌 같은 게 있어요. 요거는 가락바퀴라고 해서 옷감을 짤 때 만들었던 건데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거고요. 또 돌로 만들어진 것 중에 요렇게 생긴 물건이 있는데 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석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물품은 반달 돌칼 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석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고 농사를 할 때 사용했던 농기구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해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였고 산과 하천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였다. 자, 동해에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 책화할 때 책자는 우리가 문책하다, 책임을 묻다 할 때 그 책자예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부족의 땅에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거를 노비나 소, 말 등에 자신의 재물로 배상하게끔 하는 풍속이 바로 책화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 국가들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지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나라에서 행했던 제천 행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기억할 만한 풍속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가장 위에 있는 부여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우선 제천 행사, 하늘에 지내는 제사, 이런 행사를 영고라고 불렀고요. 4번에 나와 있죠? 영고라고 불렀고, 좀 기억할 만한 키워드가 되는 풍속으로는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이 순장제도는 뭐냐? 한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를 모시던 시중들과 아니면 그가 생전에 즐겨 쓰던 물건들, 그릇, 옷 이런 것들을 사후세계까지 같이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묻는 거예요. 사람을 같이 묻는다는 게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도자의 힘이 강력했다는 거겠죠. 순장이라는 풍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아무래도 땅이 좀 척박하고 농사를 짓기에는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탈이나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생각했을 때 뭔가 되게 씩씩하고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옥제는 뭐냐면 남녀가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있는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뭐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던 걸 바로 서옥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 밑에 있는 옥저입니다. 자, 이 옥저는요, 특이하게도 제천 행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기억할 만한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 자, 서옥제와는 약간 반대로 민며느리제는 남녀가 혼인을 하기로 하면 그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시부모님이 있는 집, 시댁에 데려와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키운 다음에 아이가 다 커서 혼인할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다시 본가에 돌려보내고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는 이름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듯이 무덤에 한 가족의 뼈를 같이 묻는 거예요. 가족 공동묘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해입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기억할 만한 풍속으로는 아까 나왔던 책화와 조괴혼 풍습이 있습니다. 한 부족 내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씨족 안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고 다른 씨족들과 결혼을 해서 좀 유대관계를 다져나갔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흔 지난 변환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죠. 사만은 땅이 좀 비옥했던 탓인지 제천 행사를 2번을 지냈어요. 계절제와 수린날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검정고시에 아주 잘 나오는 키워드로 소도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꽤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밖에서 뭐 모함을 받았거나 이렇게 밖에서 쫓겨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아주 신성한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게 사만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아마 초기 철기 문제에서는 웬만한 키워드들은 다 이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백제의 왕은, 자, 백제라는 힌트를 일단 줬어요. 주제를 보면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였다. 천도라는 거는 이제 수도로 옮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호를,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왕은 바로 백제의 성왕입니다. 백제가 뭐 고구려와 신라 이 틈에 껴서 되게 힘들어하던 시절에 우리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백제를 다시 일으켜보자 라고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백제의 성왕이에요. 이 천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백제는 수도를 꽤 여러 번 옮겼어요. 옮기는 순서라던가 옮기는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처음에는 한성의 도읍을 삼습니다. 한성은 지금의 서울 지역이고요. 이쪽에 처음 수도를 둥지를 틀었는데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옹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쫓겨 내려가는 거죠. 옹진은 지금의 공주예요. 그리고 백제의 성왕이 우리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하면서 사비로 마지막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든지 부여에도 백제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도 보면요. 자, 3번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에요. 통일 이후에 전제 왕권을 이루었던 왕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4번 역시
이 두 분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백제를 캐치했다면 성왕으로 체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4번. 고려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자, 고려에서 특정한 왕의 이름을 꼽아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나온다면 보통 대부분 광종 혹은 공민왕 정도가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죠. 앞에 뭐 충자 붙는 뭐 충렬왕, 충선왕 여러 왕들이 있지만 사실 조선처럼 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광종이랑 공민왕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 광종은요, 굉장히 강력한 철의 군주, 전제의 군주로서 왕권 강화라는 말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자 했던 왕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과거제 실시, 노비안건법 시행, 독자적인 연호 사용 모두 광종이 실시했던 정책이고요. 2번에 있는 훈련도감은요, 조선에 등장하는 수도 근처를 방위하는 군인들을 관리했던 그런 기관,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조선 후기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자, 일단 좀 큰 틀에서 조선에서 백성들이, 일반 농민이 국가에 내야 했던 어떤 의무 3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조세입니다. 토지 관련한 어떤 농산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편하겠고요. 두 번째는 군역이에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곡물입니다. 곡물이란 건 뭐냐면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쌀 같은 농산물 말고 예를 들면 뭐 귤, 사과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 뭐 어류 이런 걸 얘기하죠. 자, 조선 후기에 가면서 점점점 부정부패한 관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이 돼요. 뭐 관리들의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곡물도 굉장히 심했어요. 곡물은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만약에 대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구는 정말 내륙이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구할 수 없는, 내가 평상시에 구할 수 없는 뭐 고래 고기를 가져오라던가 되게 현실성 없는 것들을 내라고 관리들이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 내 곡물 좀 내줘. 그러니까 그 특산물을 사는 개념인 거죠. 나 대신 내줘 하면서 일을 맡겼던 게 바로 박납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고, 그래서 점점 박납으로 인해서 일반 농민들이 겪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해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대동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 대동법은 뭐냐면 곡물을 쌀로 대신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아도, 혹은 바가지를 쓰고 특산물을 구하지 않아도 쌀로서 그걸 대신할 수 있으니 나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일단 3번에 있는 노급은요, 우리가 신라시대 이야기할 때 다뤘던 내용이라서 정답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하겠고요. 자, 동학의 등장, 불교의 세속화 모두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맞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대동법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사 인물 카드가 있고요.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어떤 생물, 주요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중근 선생님이 했던 주요 활동을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4번. 정답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입니다. 하얼빈에서 코레아우라를 외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안중근 선생님과 이렇게
거사에 참여했던 의사분들의 이름을 의외로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 분의 주요 업적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중근 의사는 자, 여기 보였듯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고요. 자, 윤봉길 의사는 우리 되게 도시락 폭탄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죠. 홍커우 공원에서 그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상해 사변 때 그 승전 기념식을 하는 행사장에서 도시락 폭탄과 또 수통, 물통 폭탄을 던져서 상해 사변을 주도했던 대장을 즉사시킨 그런 거사를 이뤄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봉창 선생님은 사진을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폭탄을 들고 굉장히 환한 웃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와중에도 굉장히 환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되게 보는 이들의 마음이 더 좀 저미는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진 보면 다들 그런 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분은 동경에서 일본 왕을 향해서 수류탄을 투척하셨던 분이죠. 안타깝게도 일왕을 암살하는 데는 실패하셨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중국에서 되게 안타깝게도 일왕을 처단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고 그거에 화난 일본인들이 상해사변, 상하이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상해사변을 이기고 나서 그 승전 겸 일왕의 생일 축하를 하는 자리에서 폭탄을 던지신 분이 바로 윤봉길 선생님이시고요. 자,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입니다. 1910년대에 일제가 시행한 식민정책이 아닌 것은, 교재를 한번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고 나서 10년 주기로 좀 식민 통치 형태가 바뀌어요. 자,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그리고 그 이후 광복까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1910년대는 우선 이제 막 식민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고자 해요. 자, 여기 있는 조선 태영령이나 아니면 헌병경찰제,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1910년대에 행했던 일제의 통치 방식이에요.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면 일본 경찰이 조선인을 길에서 즉결 심판을 하고 이렇게 막 때릴 수 있었던 법, 이런 거를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헌병경찰제라고 해서 일반 경찰들이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녔던 공포의 통치, 무력 통치, 이렇게 했던 시기가 1910년대고, 토지조사 사업은 자, 이제 막 식민지가 됐어요, 조선이. 그러면 조선의 땅을 낱낱이 조사하고 뺏을 수 있는 땅은 뺏고 측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로 알차게 활용할 것인지 조사하는 시기가 바로 1910년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1919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 계속 풀뿌리처럼 들고 일어나는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하게 밟기만 해서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제가 약간 빼먹은 게 있는데 1910년대는 무단 통치, 네, 그리고 1920년대는 통치 방법을 약간 바꿔서 문화 통치를 해요. 자, 말은 문화 통치인데요. 사실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살살 구슬려서 친일파를 키우고 뭔가 일본이랑 가까워지면 좋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인 약탈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이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라서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조선을 이제 마음 놓고 이것저것 정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시기가 바로 1930년대입니다. 3번에 있는 국가총동원법은요, 일제가 1930년대, 40년대 이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다 뽑아가겠다. 모든 돈 될 만한 것과 인력과 모든 조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겠다고 했던 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왕은? 자, 그는 조선 건국 초기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의 왕은 바로 태종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름에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방원.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실권을 장악한 이후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왕이죠. 자, 세종, 성종, 숙종은 다 그 이후에 있었던 왕이 되겠고요. 자, 육조 직계제, 사병혁파 이런 섬세한 아주 세세한 키워드들을 아시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 말을 완전히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사병이란 건 그거죠. 이제 국가에서 거느리는 군대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호위 부대라던가 호위 무사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병을 혁파했다는 거는 사병을 거느리지 못하게 다 뺏은 거예요. 왜? 국가가 힘을 가져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이렇게 왕이 있고 의정부와 육조라고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데 육조 직계제는 이 의정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육조 실무진에서 직접적으로 왕에게 행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한 번쯤 걸러서 내려가고 또 걸러서 올라오고 하는 거 없이 실무진에서 직접적으로 왕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니까 좀 왕의 입김, 왕의 말이 좀 강력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이에요.